안녕하세요.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낸 50대 여자입니다. 비교적 평범하게 살아왔던 전 결혼 후에도 남편과 착실히 돈을 모으며 아이를 낳고 시댁 식구들과 적당히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지극히 평범한 삶을 이어가게 될 줄 알았어요. 물론 남편과의 관계는 여전히 좋고 아들과 저희 집안은 아무 문제도 없지만 문제는 시댁이었죠. 물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내 마음에 들 수 없는 일이지만 시댁엔 제 뒷골을 당기다 못해 노상 분노를 유발케 했던 문제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두 동서와 시동생들이었어요. 그 사연은 바로 그 네 인간들과 얽히고 설켰던 지난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와 더불어 마찬가지로 잊을 수 없는 시부모님과의 추억까지 덧붙여 사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개팅으로 만난 2살 많은 남편과 3년을 연애하고 35살에 결혼했어요. 평범한 회사원이던 저와 달리 남편은 큰 한정식집을 운영했죠. 어릴 적부터 음식을 직접 만들어 대접하는 일이 좋았다던 남편은 대학에서 식품 관련학과를 전공한 뒤 여러 식당에서 일해보고 메뉴 연구도 한 뒤 자기 한정식집을 차렸다고 해요. 물론 평범한 메뉴들도 많았지만 남편이 개발한 퓨전 스타일의 정갈한 한식은 젊은 층의 손님들 또한 사로잡았기에 남편의 식당은 꽤나 장사가 잘 됐죠. 꿈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해 성공을 쟁취한 남편이 저는 굉장히 멋지다고 느꼈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두 오빠 또한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다며 결혼을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결혼 후 저는 친정 부모님보단 시댁 식구들과 훨씬 자주 왕래하며 지냈어요. 친정은 먼 지방인 반면 시댁은 저희 신혼집과 멀지 않은 같은 서울이었거든요. 시댁엔 시부모님과 두 시동생, 막내인 시누이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시동생들과 시누이는 각각 남편과 나이 차이가 무려 6살, 8살, 10살까지나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을 낳은 후 2번이나 유산해 동생들과 나이 차이가 꽤나 났던 거죠. 우리 새아가 왔니? 여보, 애들 왔어요. 어머니, 아버지 조금 전에 슈퍼 간다고 나가셨잖아요. 작은 형한테 아버지 지갑 좀 챙겨다 드리라고 직접 말씀까지 하셔놓고 또 깜빡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뭔가를 굉장히 자주 깜빡하는 분이셨어요. 원래 굉장히 꼼꼼하고 기억력도 좋은 분이셨다는데 나이가 드시니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다며 효자인 남편은 내심 마음 아파하더군요. 시부모님은 언제나 제가 가면 웃으면서 반겨주는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제게 항상 살갑게 굴었던 시누이와 달리 시동생들은 제게 별 관심이 없어 우린 친하지도 사이가 나쁘지도 않았어요. 다만 젊은 시절 주식으로 돈을 많이 모으셨다던 시아버지께 종종 돈을 타가는 모습이 썩 보기 좋지 않았죠. 그들이 요구하는 건 주로 모자란 카드값이나 용돈 등이었는데 다 커서 부모님께 용돈 드리지 못할 망정 그러고 싶냐는 남편의 타박에 큰 시동생은 이러더군요. 형은 돈을 잘 버니까 우리처럼 박봉받고 중소기업 다니는 월급쟁이들이 살기 얼마나 빠듯한지 모르는 거야. 그리고 아버지 5층짜리 빌라 건물도 하나 가지고 계시고 가진 돈도 많으신데 이 정도는 도와주셔도 티도 안 나. 어릴 적 하루에 밥 한 그릇 먹기도 힘들 정도로 가난하게 사셨다던 시아버지는 철없는 시동생들의 요구를 웬만하면 들어주셨습니다. 또한 시아버지는 바리스타였던 시누이가 직접 자기 카페를 개업하고 싶다고 했을 때 선뜻 창업 자금을 먼저 내어주며 통큰 면모를 보이기도 하셨어요. 저 모아둔 돈 있어요, 아버지. 진짜 괜찮대도 그러시네. 안다 알아. 그래도 그런 목돈은 그냥 가지고 있어. 이 애비가 능력이 될 때 자식한테 한 푼이라도 더 도와줘야지. 저는 결혼한 지 1년 뒤 아들을 낳았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3년 뒤 큰 시동생은 2살 어린 동서와 결혼을 했고 그 이듬해엔 작은 시동생 또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두 동서는 원래부터 친구 사이더라고요. 큰 시동생의 연애 시절에 큰 동서가 작은 시동생에게 네일샵을 운영하던 자기 친구를 소개시켜 준 거죠. 나이 차이가 꽤 있었던 저희 남편 빼고 2살 터울이었던 두 시동생은
원래 둘이선 자주 붙어 다녔거든요. 그런데 큰동서는 첫 결혼 1년 동안은 시댁에 적응 못하고 불편해하더니 자기 친구가 동서로 들어오자 그때부터 둘이 꼭 붙어 다니더군요. 문제는 동서들이 매번 집안일엔 손 하나 까딱하기 싫어하고 돈 잘 버는 남편 둬서 좋겠다며 매번 대놓고 저를 질투했다는 겁니다. 그것까진 그러려니 하겠는데 시부모님이 듣는 앞에서 시동생들에게 야, 너 하며 일을 시키질 않나. 명절 음식을 하다가 하기 싫다며 음식을 바닥에 던져버리질 않나. 작은 시동생이 결혼한 지 1년 만에 집안 분위기는 동서들 때문에 개판이 됐습니다. 저와 남편이 화를 냈지만 동서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꽉 잡혀 살던 시동생들은 고개만 푹 숙이더군요. 결국 화가 폭발하신 시어머니께서 며느리로 살기 싫으면 시부모님 또한 산후조리원 비용이나 아기 용품이니 아무것도 지원해주지 않겠다고 소리치자 그제야 동서들은 깨갱하더라고요. 특히 큰애를 낳은 후 직장을 그만뒀던 큰동서는 돈 이야기가 나오자 죄송하다며 쩔쩔맸죠. 그런데 제가 결혼한 지 7년하고도 몇 달이 됐을 때 시댁엔 아주 가슴 아픈 시련이 닥쳤습니다. 바로 시어머니가 중증 치매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그전부터 시어머니는 깜박하는 증상 외에 돌연 심한 치매 증상들을 보이셨는데 처음 치매 진단을 받은 이후 급격히 증상이 악화되셨던 거죠. 중증 진단을 받을 당시 시어머니는 남편의 얼굴도 거의 알아보지 못하셨어요. 결국 시어머니께서 화장실도 가리기 힘들어하고 시아버지가 없을 때 집에 가스불로 불까지 낼 뻔하자 시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낼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저와 남편은 시아버지와 함께 일주일에 한 번은 시어머니를 보러 갔어요. 한 해 전 결혼하면서 지방으로 내려간 시누이는 자주 내려오지 못해 전화로 시어머니 안부를 제게 자주 묻곤 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도무지 적응을 못 하시더군요. 아저씨, 나 좀 여기서 구해줘요. 여긴 악마들 소굴이에요. 시어머니는 우리가 갈 때마다 우릴 붙들고 내보내달라고 애원하셨습니다. 처음엔 입원해 계신 요양원이 안 맞나 싶어 다른 요양원으로 옮겨드렸는데 또다시 그러시기에 의심이 가서 우린 병원 CCTV까지 확인했어요. 하지만 요양원 관계자들은 악마는커녕 시어머니께 머리채를 잡혀도 인상 한번 찡그리지 않을 정도로 봉사정신이 투철한 분들이었죠. 결국 시어머니는 2번이나 요양원을 옮기셨는데 마지막 요양원에서 침대에 묶여있기까지 한 시어머니를 보고 우리는 기함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을 왜 묶어두신 거예요? 죄송해요. 저희도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할머니께서 자꾸 다른 환자들을 때리고 괴롭히고 못하게 하면 저희한테까지 폐악을 부리셔서 방법이 없었어요. 심지어 자기 몸까지 해치려고 하셨어요. 너무 참담한 마음에 우린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날 집으로 돌아온 전 남편에게 먼저 시댁으로 들어가 시어머니를 직접 모시고 살자고 말했죠. 차마 얼마나 남았을지도 모르는 시어머니의 남은 생을 침대에 묶인 채 보내게 해드리긴 싫었거든요. 그렇게 우린 집을 팔고 시댁에 합가를 했습니다. 저는 2호점까지 내서 정신없던 남편 대신 시어머니의 간병을 위해 일을 그만두었고 남편과 시아버지는 제게 몇 번이나 고맙고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뒤 전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무려 5년 동안 시어머니를 보살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나쁜 년. 내가 분명히 지갑을 베개 밑에 숨겨두고 잤는데 없어졌어. 우리 영감이 그러는데 네가 가져가는 거 다 봤대. 내 돈 내놔. 제가 무슨 돈을 가져가요? 이것 좀 놓으세요. 저 어머니 며느리예요. 여보, 얼른 어머 머리 놔. 조용하게 낮잠 잔다 싶었더니 언제 또 부엌에 있는 어머한테 왔어? 미안하다 어머마. 정말 미안하다. 솔직히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괴롭힐 요양원 환자들이 없어지자 시어머니는 하필 저를 표적으로 삼아 괴롭히셨어요. 시어머니를 목욕시킬 땐 몇 번이나 뜨거운 물을 뒤집어 써야 했고 시어머니의 기저귀를 갈다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얼굴을 막기도 했죠. 어머님, 저 너무 힘들어요. 아줌마, 왜 울어요? 여기 피가 나요. 누가 괴롭혔어요? 내가 호호해 줄게요. 한 번은 밥 먹은 지 1시간도 안 돼서 왜 밥을 안 주냐며 제게 포크를 던진 시어머니 탓에 팔에 피가 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 또 순한 어린애가 된 시어머니는 제 옆에 다가와 다친 부위를 호호하고 불어주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치매가 걸리기 전 늘 다정했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라 시어머니를 끌어안고 대성통곡을 하기도 했네요. 그렇게 어찌저찌 살아가는 와중에 두 시동생과 동서들은 멀리 사는 시누이만큼도 얼굴을 디밀지 않더군요. 시어머니께서 5개월간 요양원을 3군데나 전전할 때도 딱 2번 얼굴을 보이더니 말입니다. 시어머니를 제가 모신 뒤 처음 맞는 명절에도 동서들은 치매가 심해진 시어머니가 가까이 오기만 하면 대놓고 짜증을 내고 몸소리를 쳤습니다. 화가 난 제가 시어머니를 감싸며 목에 핏대를 세우고 화를 내도 동서들은 죄송하다고 하긴커녕 입만 삐죽거렸죠. 시아버진 그 모습을 보고 이럴 거면 이 집에 발도 들이지 말라며 호통을 치셨는데 그제야 동서들은 죄송하다고 응얼대더군요. 그런데 바로 그날 두 서방님과 동서들은 시아버지께 돈을 해달라는 부탁을 하더라고요. 뭐? 상호 상준이 너희 둘이 장사를 하겠다고? 네, 솔직히 우리 둘 다 코딱지만한 중소기업 계속 다녀봤자 미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인데 저희 둘이 같이 형 같은 퓨전 한식 레스토랑 한번 차려보려고요. 상현이야 식당 차리기 전에 준비를 어마어마하게 했다지만 너희 라면물도 제대로 못 맞춘 애들이 무슨 식당이야. 돈은 모아놨고. 요즘엔 인터넷에 레시피도 잘 나와 있고 재수 씨 아는 지인이 꽤 이름 있는 식당을 하는데 잘 나가는 메뉴 레시피도 몇 개 돈 받고 좀 알려주겠대요. 식당 해보자는 거 우리 집사람이랑 재수 씨 아이디어거든요. 그리고 돈은 솔직히 저희들 사정 아시잖아요, 아버지. 우리 집사람은 애들 보면서 재취업 안 돼서 아직 주부고 재수 씨도 요즘 네일샵에 손님이 많이 없어서 가게 월세만 겨우 내고 있고요. 애들도 형넨 한 명인데 우린 둘씩이나 돼서 돈 모으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아버지. 저희 창업자금 좀 지원해 주시면 안 될까요? 뭐? 아니 돈도 못 모으고 무슨 창업을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솔직히 아버지, 막내 카페 창업할 때도 막내가 됐다고 했는데도 도와주셨잖아요. 그 카페 잘 돼서 막내가 지금 이사간 지방에서 전보다 더 크게 카페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도와만 주시면 충분히 형처럼 잘 될 수 있어요. 이놈아, 막내는 원래 꾸준히 카페를 하다 창업한 거고 창업할 돈도 모아놓은 상태라 내가 기특해서 도와준 거다. 근데 너흰 단순히 지금 하는 일이 싫어서 창업하려는 것 같은데 망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자신하니? 저희 진짜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 원래는 큰형한테 큰형 식당 3호점 우리가 내게 해달라고 부탁했었는데 큰형이 거절했어요. 요리의 요자도 모르는 우리한테 자기 식당 이름 내걸게 할 수는 없다고요. 진짜 형제끼리 돕지 못할 망정 너무하지 않아요? 내가 뭘 너무해? 잘 다니던 회사 때려치우고 배우고 준비하는 시간도 없이 대뜸 창업하겠다는 거 장사 아주 우습게 보는 거야. 사람들은 맛있는 걸 먹고 싶어서 기꺼이 돈을 내고 식당에 오는 거라고. 돈을 받으려면 그만한 책임감을 가져야지. 한다니까 응원은 하겠다만 너희가 원하는 대로 내 가게 이름을 빌려주거나 공짜로 레시피 개발해 주는 건 난 못해. 그리고 돈도 없으면서 창업하겠다고 그 난리를 쳤던 거야? 너희 내가 예전부터 말했지? 아버진 봉이 아니라고. 그럼 뭐 어쩌라고? 평생 이렇게 밑바닥 인생으로 살라고? 형이 도와주지 않을 거면 초치지나 마. 동서들은 옆에서 괜히 저를 째려보며 맞아요 하고 맞장구를 치더군요. 결국 시아버지는 시동생들의 창업을 도와주셨습니다. 시누이는 도와줬는데 시동생들만 안 도와주기도 좀 그러셨다면서요. 그래도 좋은 마음에 팔아주려고 아들과 남편과 함께 저는 그 식당을 방문했었는데 메뉴들을 보고 기겁을 했네요. 뭐야,
거의 메뉴 이름까지 우리 식당하고 똑같잖아. 가게 이름만 다르다 뿐이지 완전 죄다 갖다 베꼈네. 남편 가게 없는 메뉴들이 몇몇 있긴 했지만 대부분 남편 가게에 있는 메뉴들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남편의 가게는 주로 정식 코스로 판매가 된다면 시동생들의 가게는 그 코스 요리들을 전부 단품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것 하나만 달랐죠. 심지어 레시피를 모르니 대충 흉내를 내본 모양인데 음식에선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맛과 조미료 맛만 가득했어요. 베낀 건 둘째치고 맛이 없는데 식당이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가게를 차린 지 6개월도 되지 않아 시동생들은 장사가 안 된다며 다시 시아버지를 찾아와 징징댔죠. 아버지, 저희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네? 장사가 안 돼서 월세만 내도 완전 적자예요. 재수 씨 아는 지인이 이번엔 아예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서 레시피 넘겨주겠대요. 대신 좀 비싼 값에 사오기로 했는데 그렇게 몇 개만 더 사다 모으면 다시 가게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엔 거절하셨던 시아버지는 시동생들이 동서들까지 대동하고 다시 찾아오자 또 돈을 해주셨습니다. 큰 돈을 들여 창업한 가게니 그냥 망하게 두는 것보단 하는 데까지 해보게 하는 게 낫겠다 싶으셨다네요. 하지만 그렇게 돈을 들여도 장사가 계속 안 되는지 창업한 지 3년 사이 시동생들은 그 뒤로도 무려 4번이나 시아버지께 돈을 뜯어갔습니다. 결국 5번째로 시동생들이 찾아왔을 때 시아버진 화가 폭발해 시동생들을 내쫓아 버리셨죠. 너희들 엄마가 어떻게 지내는진 한 번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고 가끔 찾아와 사는 얘긴 죄다 돈 얘기뿐이냐? 내가 비싼 아파트 못 해줘도 전셋집 하나씩은 해줬는데 결혼한 뒤에도 애들 조기 교육비가 어쩌고 생활비가 어쩌고 너흰 내가 그냥 돈으로만 보이냐? 부모로서 돈 해주는 것도 정도 것이지. 너희들 하는 행동에 이젠 내 처지가 분해서 이가 갈린다. 또 돈 얘기 꺼낼 거면 2번 다신 여기 찾아오지 마라. 알았어? 아버지, 그래도 썩 꺼져 이 고얀 놈들. 내가 아주 후레 자식들을 키웠어. 그 뒤로도 몇 번이나 시동생들은 시아버지께 전화를 걸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소리를 지르며 전화를 끊어버리셨죠. 어이없게도 시동생들과 동서들은 그 뒤 정말로 시댁엔 발길도 하지 않았어요. 돈 이야기가 아니면 아픈 시어머니고 뭐고 볼 일 없단 소리였죠. 기가 차서 제가 동서들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그때 큰동서는 제게 앙칼진 말투로 이러더라고요. 그럼 남편이 안 간다는데 제가 혼자 거길 왜 가요? 아버님이 오지 말랬다잖아요. 뭐 어쩌라고요? 우리 요즘 다행히 식당도 다시 잘 돼서 돈 빌릴 필요도 없거든요. 옛날부터 더럽게 혼자 착한 며느리인 척하긴. 안 그래도 명절마다 치매 시어머니 상대하느라 짜증났는데 이참에 어머님 안 봐도 되고 오히려 전 좋네요. 앞으로 볼 일 있으면 제 남편한테 전화하든 하고 저한텐 전화하지 마세요. 작은 동서는 아예 제 전화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동서들 얘기를 하며 화내니 남편 또한 화난 목소리로 이러더군요. 내버려둬. 나도 그놈들한테 전화해봤더니 뭐 아버지한테 실망했다느니 어쨌다느니 개소리만 늘어놓잖아 이 개자식들. 아버지도 차라리 걔들 눈에 안 보이는 게 속이 편하다고 하시고 나도 그런 놈들 더 이상 동생 취급하고 싶지도 않아. 알아서들 살라고 해. 다시 시동생들과 동서들을 마주하게 된 건 그로부터 약 1년 뒤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장례식 때였습니다. 부모님의 장례식이니 연락은 해야겠다 싶어 남편이 연락을 했던 거죠. 임종 전에 시동생들을 부르지 못한 건 아무런 전조 증상 없이 시어머니가 새벽에 아무도 모르게 잠들듯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원인은 급성 심정지였습니다. 때문에 옆에서 주무시고 계시던 시아버지를 포함한 그 누구도 시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거죠. 저와 남편, 시아버지와 심지어 당시 13살이던 저희 아들까지 슬픔에 젖어 있는데 발인을 마친 날 시동생들은 시아버지께 다가와 눈치를 보며 이러더라고요. 저 아버지 혹시 어머니 앞으로는 재산 같은 거 없었죠? 그들의 뒤로 동서들은 잔뜩 기대하는 눈빛을 보내고 있더군요.
시동생들과 동서들은 장례를 치르는 내내 슬퍼하긴커녕 눈물 한 방울 내비치지 않았는데 결국 그들의 목적이 유산이었던 겁니다. 시아버지는 짚고 계시던 지팡이를 마구 휘두르며 그 네 연놈을 쫓아내버리셨어요. 이 금수들아, 너희들이 인간이니? 그래, 없었다. 떨어질 콩고물이나 있나 궁금해서 왔나 본데 파라는 게 없어서 실망스럽겠구나. 불쌍한 사람, 저런 놈들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니. 썩 사라져라 이것들아. 2번 다시 내 눈앞에 뛰지도 마. 시아버지 말과 이곳엔 차마 적지 못했지만 엄청난 신우의 욕설에 시동생들은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잔뜩 실망한 기색으로 동서들과 사라지더라고요. 남편이 쫓아가서 주먹을 날리려던 걸 저런 놈들한테 손대면 합의금 뜯어내겠답시고 법적으로 지저분하게 얽히게 된다며 신우의 남편인 심해부가 막아섰죠. 그 뒤 3년 동안 우린 완전히 네 사람과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시어머니를 잃은 마당에 자식들과 영영 인연까지 끊겼으니 저는 상심한 시아버지가 걱정됐어요. 매일 집안에서 소리치고 울고 떼쓰던 시어머니가 안 계시니 집안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정적으로 느껴졌는데 저도 공허하고 쓸쓸한 마당에 시아버지 심정은 오죽하실까 싶었죠. 아버님, 아범도 직원 한 명이 못 나온 데서 저녁 늦게까지 집에 못 온대고 우리 영민이도 친구들이랑 놀다가 늦게 들어온다는데 오늘 저랑 둘이 데이트 나갔다 오실래요? 시아버지도 연세가 거의 80이 다 되셨기에 저는 직접 운전을 하며 시아버지와 이곳저곳 바람을 쐬러 다녔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직장을 구해 일을 다니고 있었기에 주로 주말에 말이죠. 저는 멍하니 TV를 보시는 시아버지 옆에 다가가 일부러 가장되게 호들갑을 떨며 함께 드라마를 시청하기도 했어요. 시아버진 그런 저를 보며 힘없이 껄껄 웃으시곤 했죠. 시아버지는 자주 제 손을 잡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외로운 생을 보내다 갔었겠니. 게다가 상현이 말고 누가 늙고 힘없는 날 이렇게 위해줬겠어. 내가 항상 너한테 많이 고마워하는 거 잊지 말아다오. 시아버진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2년 뒤엔 급격히 몸이 약해지셨어요. 그렇게 1년 동안 노화로 인해 서서히 힘을 잃어가던 시아버지는 마지막엔 음식조차 잘 넘기지 못하시더군요. 남편과 전 걱정이 되어 시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의사의 권유로 입원한 뒤 시아버진 결국 82년 세월의 마지막을 그곳에서 맞이하게 되셨습니다. 가족분들을 불러 마지막 시간을 가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아버지는 아직 의식이 있으셨지만 서서히 생명이 꺼져가는 모습이 눈에 보이더군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시누이를 먼저 부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상호랑 상준이 좀 불러다오. 그것들도 자식이라고 마지막 순간이 되니 얼굴은 한번 보고 가고 싶구나. 임종 직전인 시아버지의 말씀을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남편은 큰 시동생에게 3년 만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무뚝뚝한 말투로 이렇게 말하곤 전화를 끊었죠. 웬일이냐고? 나도 너 같은 놈한테 전화하고 싶지 않았어. 아버지가 위독하셔. 그래도 자식이라고 너랑 상준이를 찾으시네. 걔한테도 연락해서 병원으로 얼른 와. 그래도 아버지라고 임종은 지키려고 했는지 남편이 전화를 한 지 채 2시간도 되지 않아 시동생들과 동서들은 병원에 도착했더라고요. 비록 조카들은 데려오지 않았지만 지방에서 올라오고 있던 시누이보다 먼저 말이죠.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동서들이 시아버지께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아버님, 저희랑 올해 왕래 안 했다고 혹시 유산 적게 나눠주시려는 건 아니죠? 저희는 오고 싶었는데 오지 말라고 한 건 애초에 아버님이니까 괜히 돈으로 치사하게 구시면 안 돼요. 아셨죠? 재산 분배는 똑바로 해주세요. 맞아요, 아버님. 오늘 내일 하시는 마당에 심보를 곱게 쓰고 가셔야 천국도 가고 어머님도 만나지 않겠어요? 하긴 요샌 세상이 좋아져서 어차피 아버님이 안 주셔도 저희가 소송 걸어서 똑같이 n분의 1은 못해도 저희가 받을 목 챙겨받을 순 있다던데. 여보,
우리랑 작은 아주버님네랑 다 돈 받을 수 있는 거 맞지? 저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사람이 돼서 어떻게 임종을 앞둔 분에게 저딴 식으로 말할 수 있답니까? 거기다 대고 두 시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러더라고요. 그럼 받을 수 있어. 아버지, 그렇다고 해도 웬만하면 마지막까지 얼굴 붉힐 일 없게 정확히 4등분해서 나눠주세요. 네? 아버지, 솔직히 부모가 돈 버는 게 자식들 다 남겨주러 가는 거지 다른 이유 있어요? 어차피 그럴 거 기왕이면 자식들이 필요할 때 미리 좀 달라고 했던 건데 우릴 쫓아내기까지 해서 저희도 많이 서운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엔 자식들 마음 상할 일 없게 좋게 마무리하자고요. 저는 놀라기도 했지만 시아버지가 너무 상처를 받으셨을 것 같아 시아버지의 손을 꼭 잡아드렸어요. 남편을 흘끔 보니 남편의 주먹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당시 16살이던 우리 아들 또한 기함을 하며 그런 남편의 어깨를 붙잡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정도인데 시아버진 오죽하셨겠어요? 시아버진 힘이 없는 와중에도 분노하셨는지 숨이 찬 듯 힘겹게 입을 여셨습니다. 너희들은 마지막까지도 날 돈으로만 보는구나. 너희들은 내가 니들 엄마랑 같이 널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눈꼽만큼도 몰라. 안다면 이럴 수가 없어. 원래 이 정도까진 아니었는데 결혼한 뒤로 너흰 눈에 띄게 변했다. 게다가 며느리들 말에 현혹돼 식당을 차린 뒤론 그저 돈, 날 돈으로만 봤지. 며느리들 치맛바람에 쌓여가지고 부모도 못 알아보는 너희들은 더 이상 내 자식도 아니다. 그래도 평생 키운 정이 있어 마지막으로 한 번은 보고 싶었는데 얼굴 봤으니 됐다. 가라. 그래도 마지막 모습 봤으니 미련 없이 갈 수 있겠구나. 저는 시아버지의 눈물을 가만히 닦아드렸습니다. 시아버지의 마지막 원망에도 눈 하나 깜빡 않고 시동생들은 오히려 비아냥대며 이렇게 말하곤 동서들과 함께 병실을 나서려고 하더군요. 네, 알았어요. 끝까지 우린 미운 자식이다 이거죠? 야, 가자. 아버지, 설마 작은 형하고 저한테 돈 한 푼 안 남겼다고 해도 어차피 우린 법적으로 우리 목 받아낼 수 있어요.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물어보려고 와봤는데 역시는 역시네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우린 형하고 막내랑 똑같이 못 받을 것 같은데 뭐 최소한의 몫은 법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신경 더 안 쓸게요. 옛날부터 아버진 큰형하고 막내만 예뻐하셨잖아요. 우린 이만 가볼게요. 장례식 때 영정사진으로나마 다시 봬요. 여보 가자. 잠깐 다들 거기 좀 서봐요. 그리고 그들을 불러세운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도저히 그 내 연놈을 그대로 보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인연을 끊긴 끊더라도 그 내 인간들에게 욕이라도 한 바가지 해야 속이 후련할 것 같았죠. 저는 시아버지의 손을 놓고 일어나 그들을 향해 똑바로 마주선 채 속사포처럼 말을 내뱉기 시작했어요. 이 싸가지 없는 연놈들아. 니들 오늘 아버님만 아니었으면 멀쩡히 두 발로 이 병실에서 못 걸어 나갔을 줄 알아. 알았어? 사람도 아닌 것들이 사람처럼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거 꼴보기 싫어서라도 내가 아주 곤죽을 냈을 거라고. 뭐라고요? 형님, 지금 그거 우리한테 하는 말이에요? 미치셨어요? 미쳤어. 감히 우리 아버님 가슴에 마지막까지 대목 박은 니들한테 열받아서. 왜? 내가 입에서 나오는 대로 짓거리니까 놀랐어? 큰동서 맨날 개무시 짜증난다 더럽다면서 뇌에서 나오는 대로 막말하고 다녔었잖아. 난 뭐 그러면 안 돼? 어때? 막상 들어보니까 완전 열받지? 난 오죽했을까? 그것도 원래 꼴보기 싫었던 하나도 아닌 둘한테 그딴 소리 듣고 있었는데. 어머, 둘이요? 지금 제 얘기하는 거죠, 큰형님? 말 조심해요. 뭐 말이면 다인 줄 알아요? 그렇게 생각해? 잘 됐네. 그걸 이제라도 깨달아서. 명심해 이것들아. 내뱉는다고 다 말이 아니고 두 발로 걸어 다닌다고 다 인간이 아니야. 바로 너희들처럼. 싸가지 없이 어디서 아버님한테 치사하다느니 하늘에서 어머님을 만나느니 어쩌느니 하는 소리를 하고 있어?
확 주둥이를 째버릴라. 동서들이 할 줄 아는 게 뭐야? 돈 잘 버는 남편 만나서 좋겠다고 나 시기 질투하는 거? 자기들은 능력도 없으면서 뒤에서 살살 남편들만 꼬여내서 시아버지 돈 뜯어내는 거? 그것도 아니면 부모 자식 간에 일간질하면서 인연 끊어놓는 거? 어디 그것들 중에 하나라도 자랑스러우면 동네방네 떠들어봐. 못하지? 사실 동서들도 알지? 자기들이 모렴차고 뻔뻔한 인간인 거. 너희 같은 인간들 최후는 내가 아주 잘 알아. 평생 남탓만 하고 살다가 주위 사람들 다 끊기고 남의 것만 욕심내다가 자기가 가진 것도 다 잃고 평생 빈털터리로 살게 될 거야. 형수님,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우린 그냥 좋게 가려는데 왜 엄한 사람 붙잡고 이래요? 엄해요? 누가 엄해요? 이게 나이도 어린 게 그래도 시동생이라고 매번 존대해줬더니 어따 대고 누나를 부라려? 내가 진짜 엄한 가르침이 뭔지 보여줘? 서방님, 작은 서방님, 아니 이상호, 이상준, 내가 인생 선배로서 말해줄 테니까 잘 들어. 평생 니들 위해서 조건 없이 그 큰 돈을 턱턱 내줄 사람이 너희들 인생의 아버님 말고 앞으로 또 있을 것 같아? 아니? 너흰 지금 욕심하고 여자에 눈멀어서 니들 인생을 그 누구보다 걱정했던 마지막 한 사람의 애정을 짓뭉개 버린 거야. 그런 너희들한텐 앞으로 1000벌이 100번은 더 내려줘도 모자라다고. 너희들한테 내려질 1000벌 중에 가장 큰 벌이 뭘지 내가 예언해 줄까? 니들 아내라는 저 인간들처럼 가진 거 다 잃고 땅을 치면서 후회할 때 그제야 비로소 마지막까지 그래도 자식이라고 너희를 보고 싶어 했던 아버님이, 그리고 평생 너희들의 사랑으로 길러주신 어머님이 떠오를 거야. 그제야 후회하겠지. 기댈 곳 하나 없을 때 어머님 아버님이 보고 싶어서 땅을 치고 울겠지. 그때 아무리 목나 울어봐라. 니들 주위에 누가 남아있나. 이 버러지 같은 것들아. 이제 난 할 말 다 했으니까 나가. 꼴도 보기 싫어. 화가 나서인지 시아버지가 안타까워해서인지 모르겠지만 화를 내는 와중에도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마구 삿대질을 하는 저를 보며 시동생들은 입만 떡 벌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욕을 잔뜩 얻어먹으니 분했는지 큰동서가 제 머리채를 잡더군요. 야, 네가 여기서나 맏며느리지. 밖에 나가면 그냥 노땅 주제에 자꾸 누구 인생을 망할 거라고 저주해? 안 그래도 내가 너 벼르고 있었는데 맛 좀 봐라. 이런 말하긴 그렇지만 저 키 157에 60kg 나가는 덩치 있는 여자입니다. 창피하지만 아들 낳고 쪘던 살이 여태 잘 안 빠져 더 찌지만 않게 유지 중이었거든요. 그런 제가 그런 말라깽이한테 당하겠습니까? 저는 머리털 뽑힐 각오하고 큰동서를 발로 뻥 하고 차버렸어요. 맞은 데가 꽤나 아팠는지 큰동서는 순식간에 손에 힘이 풀린 채 나가 떨어졌죠. 네가 먼저 내 머리채 잡았다. 이거 정당방이야? 작은 동서는 그것도 친구라고 병실 문 앞까지 튕겨져 나간 큰동서에게 달려가더군요. 그냥 나가긴 뭔가 분했는지 두 시동생은 주춤대며 저를 노려봤는데 그런 제 앞을 막아선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화를 꾹 참으며 시동생들의 뒷목을 한 손에 하나씩 잡아들곤 이렇게 말했죠. 너희들,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갔지? 내가 말로 할 때 조용히 돌아가. 아버지 조용히 보내드리고 싶으니까 지금 잡힌 뒷목부터 아작나고 싶지 않으면 가라고. 알았어? 이 길 가다 벼락 맞을 놈들아. 남편은 시동생들을 획 밀어 병실 밖으로 내쫓아버렸습니다. 두 동서는 남편들이 쫓겨나자 허둥지둥 그 뒤를 따라 도망갔죠. 그제야 저는 화를 가라앉히고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시아버지께 사과드렸어요. 죄송해요, 아버님. 이런 모습 보였으면 안 되는데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만. 괜찮다. 네 성품이 워낙 곱고 따뜻해서 그런 거 내가 다 안다. 나 대신 시원하게 화내줘서 고맙구나, 어머마. 그 뒤 시아버지는 얼마 버티지 못할 거라던 의사의 말과 달리 무려 8일 뒤에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눈을 감고 계신 모습이 마치 마지막만은 편안히 가셨던 시어머니 얼굴과 겹쳐 보여 뜨거운 눈물이 흘렀죠. 시동생들과 동서들은 우리와 말 한 번 안 섞으면서도
장례식장을 3일 내내 지켰어요. 웬일인가 했더니 장례식이 끝난 후 내 연놈은 자기들에게 들어온 부조금을 장례 비용으로 한 푼도 내지 않고 모조리 가져갔죠. 얼마나 얄미웠으면 시누이는 빈 부조금 봉투를 모아놨던 걸 그들 얼굴에 내던지며 부처님 제빠까지 탐낼 쌍놈들이라고 욕을 했다니까요. 시아버지의 사망 신고를 마친 후 저는 생전 시아버지께서 제게 알려주신 변호사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언젠가 자신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연락해 보라며 돌아가시기 6개월 전 제게 변호사님의 번호를 알려주셨거든요. 그땐 시아버지께서 벌써 스스로 임종을 준비하시는 것 같아 슬픈 마음에 유산에 관한 문제는 여쭤보지도 않았죠. 서울 외곽에 있는 시아버지 명의 5층짜리 빌라 세입자 문제로 처음 시아버지를 만났었다던 변호사님은 자식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시아버지 유언장을 공개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저와 남편이 모두 출근했던 어느 날 혼자 변호사님을 찾아가 친필 유언장을 작성하셨더라고요.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변호사님께 일일이 물어가며 아주 꼼꼼하게 작성을 하셨다고 해요. 그곳엔 시아버지의 인감도장까지 확실히 찍혀 있었죠. 시아버지는 5층 건물을 처분한 돈과 모든 재산을 시누이와 남편에게 절반씩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두 시동생에겐 각각 단돈 3천만 원을 물려주셨죠. 이병철님께선 이런 말씀도 남기셨어요. 마음 같아선 두 아드님께 한 푼도 주기 싫은데 남은 손주들이 걱정돼서 학비라도 남겨주고 싶다고요. 마지막까지 이병철님께선 남은 손주들만은 많이 걱정하신 겁니다. 장난해요? 3천? 아버님 해도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여보, 우리 작은 서방님이랑 같이 소송 걸자. 이건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이잖아. 이걸 누구 코에 붙이라고? 아, 진짜 아버지 끝까지 우릴 물먹이시네. 변호사님, 우리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유류분 청구 소송인가 뭔가 그거 하면 아버지 유산 이거보단 더 받을 수 있죠? 네? 소송 거시는 건 자유죠. 근데 그동안 두 분이 부친께 여러 번 받아간 금액이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다 미리 두 분께 준 증여재산으로 분류돼서 아마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으실 겁니다. 어떻게 당신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큰 소리 뻥뻥 쳤잖아. 소송을 해도 돈을 더 받기 힘들 거라는 변호사님의 말에 우습게도 그 자리에서 내 연놈은 말싸움을 벌이더라고요. 이후 시동생들은 정말로 우리에게 소송을 걸었지만 변호사님의 말처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소송이 마무리된 후 그들과 인연을 끊고 살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햇수로 3년이 지난 얼마 전 작은 시동생에게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받지 않으려다가 무려 4번이나 울리기에 빨리 받고 끊으려고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여태 번호를 차단 안 한 제 자신에게 짜증이 났죠. 형수님,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큰형은 제 전화 무조건 안 받아줄 것 같아서 형수님께 이렇게 연락했어요. 다름이 아니고 제가 진짜 돈이 급해서 전화드렸어요. 저 사실 아버지 돌아가실 때 저희 식당이 진짜 완전 망하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돈이 급해서 아버지 유산으로라도 막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가게 망하는 것만이라도 막아보려고 저랑 작은 형이랑 대출까지 엄청 받았어요. 예전에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돈 못 빌려준다고 했을 때 어떻게든 가게를 살려보려고 방법을 찾다가 다른 동네에서 유명했던 식당 메뉴를 그대로 따라했거든요. 레시피 몰라도 가서 직접 먹어보고 나름대로 맛도 흉내내서요. 근데도 손님이 안 오길래 몰래 간판도 상호명도 거기 비슷하게 바꿨었어요. 법적으로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요. 그래서 손님도 끌고 오고 숨통이 겨우 튀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그 가게 사장이 우리한테 소송을 걸었어요. 근데 그 소송에서 질 것 같으니까 아예 그 사장이 인터넷 커뮤니티랑 커뮤니티에 우리 식당을 고발하는 글을 죄다 올려놨더라고요. 처음에 그래봤자 어쩌겠어 싶었는데 사람들이 이런 가게는 혼나야 된다면서 불매운동을 엄청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꾸역꾸역 버텼는데 작년부터는 어떻게 알았는지 형 한정식 집 이야기까지 올라왔다니까요.
저 가게 처음 오픈했을 때부터 그랬다. 상습범이다. 자기가 좋아했던 식당이랑 메뉴가 비슷해서 먹어봤더니 맛은 최악이었다 하면서 누가 폭로를 했어요. 그 뒤에 줄줄이 폭로글이 이어지면서 저희 가게 유리창에 누가 라카 스프레이로 꺼지라느니 도둑들이라느니 이상한 글을 줄줄이 써놓고 문 닫으라고 포스트잇 붙이고 가고 하는 통에 완전히 장사 말아먹고 얼마 전에 문 닫았어요. 그래도 우리 남편은 그때 동생들이라고 참고 그냥 넘어가줬는데 그 짓거리를 또 했다고요? 가게 문 닫아도 싸네요. 그래서 뭐 지금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요? 그래도 망하기 전엔 돈 좀 벌었다면서요. 그게 작은 형수님이랑 우리 집사람이 워낙 사치가 심해서 그 둘 사치 감당하느라 작은 형이나 저나 거의 모아둔 돈이 없어요. 그래도 가게 문 닫고 작은 형은 오토바이 배달일 하면서 입에 풀칠을 하는데 문제는 저예요. 사실 제가 식당이 망할 것 같으니까 아버지처럼 주식으로 돈 좀 벌어보려고 집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를 좀 했거든요. 진짜 확실한 정보라고 작은 형이 정보를 줘서요. 근데 그게 대폭 떨어져서 겨우 샀던 집까지 다시 날리게 생겼어요. 아낸 그거 알고 지금 애들 데리고 집 나가서 저한테 이혼 소송까지 걸었다니까요. 작은 형 그 나쁜 자식은 저한테 정보를 준 당사자라면서 자긴 저 몰래 조금 떨어지기 시작할 때 손에 쥐꼬리만큼만 보고 금방 빼버렸대요. 아이씨, 그걸 나한테도 말해줬어야죠. 작은 시동생은 큰 시동생과 주먹 다짐까지 한 후 거의 의절했다는군요. 지금은 딱히 받아주는 것도 없어 일용직을 전전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다는데 문제는 작은 동서가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동시에 위자료까지 청구했다는 겁니다. 집안을 말아먹은 유책에 대해 보상하라면서요. 시동생은 가게 망하고 남은 빚에 집 담보대출금까지 남은 상태에서 이젠 집까지 팔고 재산 분할과 애들 양육비, 거기다 위자료까지 줘야 할 판이니 발등에 불이 떨어졌던 겁니다. 더 웃긴 게 그렇게 절친이라며 붙어 다녔던 두 동서는 완전히 절교한 상태라고 해요. 이딴 능력 없고 거지 같은 인간을 소개시켜줬다며 작은 동서가 큰 동서를 찾아가 패악을 부린 이후로 말이죠. 그렇게 구구절절 내 연놈의 비참한 최후를 듣는데 불쌍하긴커녕 쌤통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업자득이네요. 내가 말했죠? 서방님들은 분명 100번도 넘는 천벌을 받을 거라고. 하늘이 아주 정당한 천벌을 빵빵 터뜨려주고 있네요. 형수님. 그렇게 부르지 말아요. 우리 남편한테 이제 동생은 우리 아가씨밖에 없으니까. 이보세요, 이상준 씨. 정신 차려요. 평생 그렇게 남의 것만 욕심내고 탐내니 끝이 좋을 리가 있겠어요? 그냥 쉽게만 얻고 베끼니까 인생이 쉬워 보였죠? 아버님의 재산, 다른 사람들의 레시피와 메뉴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인내 끝에 만들어진 건진 생각도 안 해봤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제발 인생 좀 똑바로 살아보세요. 이혼하는 건 안 됐지만 그런 여자 이제라도 떼어낸 건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난 이제 가족도 아닌 이상준 씨 도울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끊어요. 전화를 끊은 뒤 저는 네 사람의 연락처를 모두 차단했습니다. 나중에 제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노력 없이 뭔가를 얻은 놈들의 최후는 항상 비슷하다고 말하며 제게 잘했다고, 그리고 그런 전화를 받게 해서 미안하다고 말해줬네요. 그게 제가 아는 그들의 비참한 결말입니다. 그렇게 똘똘 뭉치더니 일이 잘못되니까 서로부터 탓했다는 게 우스우면서도 한심했죠. 그들과 연을 끊은 지금 우린 가끔씩 시누이 부부만 만나며 시부모님을 추억하며 살고 있어요. 저는 여전히 직장을 잘 다니고 있고 남편의 식당은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죠. 저와 남편, 그리고 올해로 고3이 되는 아들은 여전히 시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에 살고 있습니다. 두 분이 돌아가신 지도 꽤나 지났는데 아직도 가끔씩 환청이 들리는 듯해요. 어머마 하고 저를 다정하게 부르던 시아버지 목소리와 저를 자주 힘들게 하셨어도 가끔 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미안하다며 펑펑 우시던 시어머니의 서글픈 울음소리가 말이죠. 비록 시동생들과 동서들 때문에 화도 많이 나고
시어머니를 모시던 시간이 힘겹긴 했지만 다시 시간을 되돌린다고 해도 저는 기꺼이 두 분의 맏며느리가 되고 싶네요. 두 분께서 저를 얼마나 아껴주셨는지 또 두 분이 얼마나 좋은 분들이셨는진 가장 예쁨을 받았던 제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저는 앞으로도 남편과 아들과 함께 그리운 시부모님을 추억하며 고령의 나이에도 아직 정정하신 친정 부모님께 더 많은 시간을 쏟으며 살아갈 예정입니다. 시부모님을 떠나보내고 나니 이제 정말 큰오빠와 함께 살고 계신 친정 부모님과의 시간도 얼마 안 남았음을 절절히 깨달았거든요.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자꾸만 이별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서글프지만 만남이 있으면 끝도 있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인생의 슬픔이자 아름다움이기도 한 거겠죠. 여러분, 이렇게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가지지 못한 것을 욕심내는 사람은 욕심에게 언젠간 잡아먹히는 법이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남의 것을 탐하는 사람에게 질투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고 욕심은 사람을 안다라고 조급하게 만들다가 결국 사리 분별까지 제대로 하지 못하게 변화시키죠. 그렇게 결국 눈이 멀고 가족이든 누구든 탐욕을 위한 도구로만 생각하게 되니 끝내 스스로 화를 자초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마치 제 동서들과 시동생들처럼 말입니다. 남의 것은 한없이 좋아 보이지만 그것을 얻기까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인고의 시간을 보냈을지 깊게 생각해보면 욕심에 잡아먹히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우리 모두 욕심을 멀리하고 내가 걸어가는 길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끝엔 다른 그 누구의 것보다 멋진 결과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길 바랄게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